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보면은 책임진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이들과 선생님들 중에 이렇고 선원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선원 얘기는 참 기가 막히죠. 언니는 안 나가요. 구멍조끼 안 입어요 했더니 선원 맨 마지막에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야, 우리나라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대통령이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끈 사람이 이승만이나 세월호 선장이나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기 뭐 다 영화만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대한민국호가 진작에 침몰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비틀비틀대면서 올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나. 세월호 사건이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 답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책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었어요. 세월호에서는 그 배가 복원력이 작용 조금 모자라서 그 배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호는 여지까지 온 게 이런 복원력들. 세월호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선원 22살 막내예요. 그 배의 막내예요, 막내. 매점에서 물건 팔던 비정규직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까? 이 기가 막힌 통계죠. 승무원이 대부분 살았어요. 우리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승무원이 그냥 배와 함께 선원들 최대한 대피시키고 배와 함께 장엄하게 사라지는데 애들 많이 희생됐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희생됐어요. 여기 3명 구조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감 선생님이 애들 따라가셨기 때문에 2명 산 거죠. 훨씬 퍼센티지가 낮는데 나는 그 구조 현황도 그렇지만 저기 우리 왜 미수습자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9분이었는데 그 중에 2분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탑승자는요 15명이니까 거의 500명 타는 데서 500명에 15명이라면 3%쯤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 현황에서는 미수습자에서 보면은 전체 9명 중에서 2분이니까 22%예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건 선생님들은 5층 객실에 있었기 때문에 배 기우뚱했을 때 갑판에 다 나오셨대요. 갑판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전원구조예요, 전원구조. 근데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왔고 또 미수습자가 많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애들 찾느라고 제일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고 날 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책임감 강하고 희생정신 강한 선생님만 단원고에 보냈을까요? 이런 불행한 일이 다른 데서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대한민국 어느 학교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시에는 하하호호 뭐 장난치고 그러던 선생님들도 저 위기 순간에 그 아이들 구하러 다 뛰어들었었던 거죠. 아이들은 또 어때요? 너무 오래 있었죠. 너무 착해서 애들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너무 오래 가만히 있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나가야겠다. 배가 기운 상태에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5살짜리 꼬마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야 저기 애 있다 해서 기어가서 애 안아서 앞으로 해서 애 내보내고 났더니 확 물들어서 그 아이들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을 입었어요. 구명조끼 모자라니까 뒤에서 야 내 거 없냐 했더니 응 내 거 입어 하고 구명조끼 벗어줬대 수영 잘하는 애가. 기막힌 얘기죠. 이게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고 대한민국호가 망하지 않는 얘기인데 어땠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모택동 아들이에요. 그 묘가 북한에 있어요. 모택동 아들이 북한에서 이거 전에 얘기했었죠. 모택동 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나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입니다. 도덕 교과서에 나온다.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미팔군 사령관인데 그 사령관의 외동아들. 아버지 환갑잔치 치르고 새신랑 외동아들이 나갔다가 실종됐단 말이에요. 아마 북한 지역에 폭격을 나갔다가 고사포에 맞아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장성 중에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뿐만 아니라 미군 장성 중에 부자가 같이 참전한 게 140상이에요. 그 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35명이래요. 4분의 1이 아들이 희생됐대. 근데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성들 중에서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있었으면은 전쟁기념관에다가 동상 세워놓지 않았을까? 국정교과서 같은 거 만들 때 거기다 한 3페이지쯤 써주지 않았을까? 근데 없어요. 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게 바로 다리 끊고 도망갔다는데 딱 나오잖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니야, 책임을. 그게 바로 한국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불행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나쁜 보수 얘기만 했는데 좋은 보수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가 어떻게 도태되느냐?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 있죠. 우리 경찰 중에도 이 사람 우파예요. 우파인데 평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운동권이에요. 숭실학교의 체육교수였으니까. 경평 축구할 때 평양 축구단 끌고 서울 내려오던 분이죠.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운동하던 후배들 끌고 내려와서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형님은 독립운동하다 죽었고요. 그런데 경찰에 있는데 보니까 그 대구 10월 사건이 나고 거기서 경찰이 많이 희생됐거든요. 현재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친일 경찰들의 행패가 심했다 이거예요. 백성들 입장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면 친일 경찰들 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며칠 도망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면 다 승진을 했어요. 일본 경찰이 빠져서 승진을 해서 다 금태들르고 이렇게 무궁화들 달고 그냥 껐덕거리고 있어요. 저 악질 경찰들이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그 분노가 폭발해서 경찰관을 공격했어요. 좌익이 주민들을 선동한 것은 잘못됐지만 근데 보니까 경찰이 친일 숙청도 안 했고 이 친일 경찰들이 남아서 또 못된 짓을 계속했더라.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시민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걸 하려면 친일 경찰들을 몰아내야 한다. 애국자 김성숙 등을 비롯해서 이 경찰들한테 당한 사람이 얼마냐. 그런데 보니까 이승만이가 경찰의 배후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승만의 선거구에 등록을 했어요. 이승만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걸 폭로하려면 이 한 번 희생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승만한테 지켜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에 걸려들어요. 우파인데 여순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다가 결국 그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학살당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거죠. 친일 경찰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다가 경찰에서 바로 쫓겨난 분이에요. 장준하 선생. 그 옆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17년생, 장준하 18년생. 거의 그 동년배죠. 동년배인데 한 사람은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고 한 사람은 목숨 걸고 광복군에 나갔어요. 장준하가 어떤 분이냐. 이거 설명을 했었고 여기 보면 장춘하라고 돼 있죠. 이게 장준하예요. 연경빈이라고 돼 있는 건 윤경빈. 그러니까 이게 김구 선생 오시고 김규식 선생 오시고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고 여기가 김규식 선생 아드님, 의사, 그 다음에 여비서, 그 다음에 경호원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아마 전화로 불러주는 걸 이름을 받아 적었는데 윤경빈은 연경빈으로.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그리고 장준하는 장춘하로 잘못 적은 건데 백범을 따라올 정도로 백범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백범이 제일 아꼈던 청년이죠. 광복군 중에서. 근데 이 양반이 백범하고 결별해요. 왜 결별하냐? 백범이 남북협상 나가니까. 빨갱이랑 무슨 협상이냐고 결별한. 그거 극우파예요. 이범석이 광복군 할 때 이범석이 또 굉장히 아꼈는데 이범석 따라서 민족청년단을 하다가 거기서도 결별해요. 왜냐하면 민족청년단이 좌익 전향제를 받아들이니까 한 번 빨갱이나 언제 빨갱이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이범석도 빨갱이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 그런 극우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보 진영의 큰 어른이 됐잖아요. 지금 장준하를 누가 제사 지냅니까? 진보에서 지내고 있어요.
박정희는 군관학교에서 혈서 써서 군관학교 갔다는 얘기 뭐 잘 아실 거고. 내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감동을 한 게 이 장준하 선생이 4.19에 대해서 쓴 글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4월 혁명이 왜 실패했냐. 장준하식의 예언자적인 평가입니다. 사회과학적인 평가라기보다. 근데 난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4.19 묘지에 가봐라. 거기 답이 있다. 4.19 묘지에 누가 누워있나 봐라. 거기 누워있는 애들이 16살짜리 중학생부터 끼케야 24, 24 먹은 대학생들이지,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가르쳤던 지식인들, 어른들 단 한 명도 이 애들하고 같이 누워있지 않다요. 그런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겠냐. 애들만 앞장서서 총알바지로 만든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겠냐. 장준하가 누굽니까? 사상계의 발행인.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를 제일 많이 떠든 사람이 사실은 장준하였죠. 더 아프게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가 그거에서 앞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서는 제발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통렬한 반성 끝에 얘기를 했는데, 지식인으로서 그걸 반성한 거하고 또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장준하는 진짜 실천을 했습니다. 박정희 그 서술 풀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장준하예요. 그 옆에 백계환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잡혀오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장준하예요. 그 장준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장례식을 갔어요.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나 장준하 선생을 뭐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상계도 좀 읽고 그러고 저 의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나오다가 말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래도 혹시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갔는데, 한여름이었어요. 8월 22일인가 3일이었는데 장례식이 17일날 돌아가시고. 그런데 명동성당이 그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이게 돌집이다 보니까 들어갔더니 선을 해요. 한기, 좀 기분에 그런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쪽에서 뭐라고 강론을 하시는데 잘 기억 안 나. 저 태극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무슨 태극기냐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백범하고 윤봉길 의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뒤에 걸려있던 그 태극기예요. 그걸 백범이 장준하한테 준 거예요. 그걸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열흘 전인가 뭔가 예감을 하셨겠죠. 다시 나와서 일주일 그렇게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저 앞에 영정을 든 게 내 또래의 고등학생이었어. 장준하 선생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성당 마당까지 나왔는데도 뭐 뾰족한 얘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수염을 훨씬 더 길게 허옇게 멋있게 기른 그 함석헌 선생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 나는 그런데 말씀을 끝난 다음에 만세 삼창을 하셨어요. 만세, 만세 하고 세 번째 만세 하고 길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손을 내기는데 이제 정말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다 울음을 터뜨렸죠. 네.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저 유해가 2012년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후보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해 폭우가 왔는데 하필이면 장준하 선생의 묘소가 많이 휩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이 드러나고 그래서 야 여기 안 되겠다 해서 이장을 하자.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을 해서 그 관을 열어보니까 유해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두개골이라는 게 되게 단단한 거거든요. 저걸 보고서는 그 당시에 민정당 의원이었,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지난, 정의호 선생이라고 그분이, 정의호 국회의장, 그분이,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뇌 전문의입니다. 뇌 전문의. 평생을 뇌를 만지고 살아온 내가 단언컨대 저건 타살이다. 추락사 했다고 했는데 추락사에서 나올 수 있는 한물이 아니다. 저거는 눕혀놓고 저 오한마 있죠, 오한마. 그걸로 딱 힘껏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이지 저건 추락사가 아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우리 정말 마지막 광복군이죠. 장준하가. 진짜 광복군. 장준하가 저렇게 희생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와서 30년 뒤에 친일 경력을 가진 박정희에게. 장준하는 진짜 보수였거든요. 장준하의 선배로서 장준하와 함께 한 길을 걸었던 함석헌 선생.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 사상가예요.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사상적 배우입니다. 엄청난 보수죠. 문익환 목사님. 대표적인 빨갱이 목사로 손꼽히지만 해방 당시에 좌우 대립 때 우정도가 아니에요. 미군 통역관 했어요. 계훈재 선생님. 우파 주목대장이에요. 반탁학년이라는 곳에 최고 대장은 이철승이었고 서울물리대 학생회장하면서 반탁학년은 행동대장. 그래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 폐를 잘라내서 이제 저렇게 삐축 말르고 꾸부정하게 다니셨지만 젊었을 땐 날리는 주먹이었습니다. 신정아가 자기 족보 세탁해서 할 때 자기가 이효 여사 라고 한 게 계훈재 선생의 손자딸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다녔었던 거죠. 딸이라고 하고 이제 했었던 건데, 저 계훈재 선생이 진짜 우파 행동대장이었거든요. 박형규 목사님, 또 대표적인 민주운동 목사님인데, 저분도 미군 통역장교 하셨던 분이고, 백희환 선생님, 나이가 어렸지만, 저 집안이, 백범 선생한테 이제 칭찬받았다는 거, 늘 자랑하시는 우파 쪽으로 계보 따지면 그렇게 되는 분이죠. 이영희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반공법 위반으로 여러 번 걸리셨지만 결정적으로 빨갱이로 몰리지 않았었던 건 국군 장교로 7년간 참전했었던 경력이에요. 딴 놈들 다 군대 빼먹고 도망갈 때 여기 이 국군 장교 7년 했잖아요. 김수영 시인. 반공포로 아니에요, 반공포로. 인민군에 이렇게 끌려나갔다가 남쪽으로 탈출해서 탈출하다가 또 국군한테 잡혀서 반공포로가 된 분들이고. 백낙청 선생님. 진보 진영의 수재인데,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 졸업할 때,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졸업식 연설했다고 그때 동아일보에서 그 시절에 이제 이렇게 탑으로 실어줬어요. 또 신문에 사이드 탑으로 실렸던 게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게 뭐냐면, 여기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백인재 백붕재예요. 백인재 선생은 일제시대 때 제일 유명한 의사, 백병원 만든 분이고, 백붕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제일 돈 많이 번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의대 법대 이쪽에서 최고 보수 명문가죠. 근데 어때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최고의 수재가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군대 빼먹고 미국에서 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귀국을 했다. 근데 지금 종북 좌파를 수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진보의 큰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80년대 우리가 진보 진영이 만들어지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예요.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뭐냐면은 양심적인 게 진보가 된 거예요. 양심을 지킨다는 건 진보 보수와는 다른 척도죠. 진보에도 몰양심한 놈이 있을 수 있고 보수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군사독재 이어지는 그 속에서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 그러면서 약간의 행동을 했던 분들이 제야 인사라고 불렸고, 제야가 진보의 그늘이잖아요.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의 준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